그날 정옥은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아들과 그 옆에서 태연하게 앉아 있는 며느리.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너였구나. 71세 정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정옥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욱 씨, 이제 들어가서 진술해 주세요. 형사의 목소리에 정옥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내가 왜 더 일찍 막지 못했을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2022년 3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도훈이 데려온 여자는 첫인상부터 호감형이었습니다. 키 162cm 정도의 단정한 체구, 예쁘장한 얼굴에 환한 미소까지.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수진이 내민 건 에르메스 브랜드의 고급 스카프였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죠. 백화점에서 본 기억으로는 적어도 50만 원은 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얘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학생인데 어떡해? 아,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요. 괜찮아요. 수지는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장신구들에 머물렀어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귀에 달린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서 일하고 있니?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해요. 팁도 많이 받고 시급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손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서빙 일을 한다면 있어야 할 거친 흔적이나 화상 자국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고급 핸드크림을 바른 듯 부드럽고 매끈했죠. 도훈은 수진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정말 착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보다 훨씬 성실하거든요. 뭘 전공하고 있니? 경영학과예요. 원래는 회계사가 되고 싶었는데 요즘은 창업에도 관심이 많아져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어요. 수진의 대답은 조리 있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묘한 억양이 섞여 나왔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장사하는 집안이라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사업을이라고 말할 때 사업을이 아니라 사업얼처럼 들렸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의 흔적이었죠. 고향이 어디니? 서울이에요. 강남에서 태어나서 쭉 강남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전라도 억양이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사투리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점심을 함께 먹는 동안 수지는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반찬 투정 하나 하지 않고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죠. 어머니,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갈치조림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오, 그러니? 갈치조림 좋아하는구나. 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서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진이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갈치를 발라먹을 때도 미숙해 보였고 마치 한식보다는 양식에 더 익숙한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요리 자주 해 먹니? 아, 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간단한 것만 해 먹어요. 파스타나 샐러드 같은 거요. 역시나 한식보다는 서양 음식에 더 익숙해 보였어요. 도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옥은 수진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도은이와는 어떻게 만났니?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도훈 오빠가 선배였거든요. 아, 그래? 같은 학교구나. 네. 그런데 제가 편입생이라서 나이는 비슷해요. 편입생이라는 말에 정옥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원래 어느 학교 다녔니?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이었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죠? 지방이 어디인데? 수진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대전이요? 하지만 그 억양은 분명히 대전 사투리가 아니었어요. 정옥은 젊었을 때 대전에서 2년간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에 결혼한 후 수지는 정옥과 도훈이 사는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드리고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해놓았죠. 무엇보다 정욱의 말을 잘 들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수지는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은 투자 안 하면 바보예요. 은행에 돈 넣어놔 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수진아, 투자는 위험한 거야. 잘못하면 원금도 까먹는 거라고. 아니에요. 요즘은 안전한 투자 상품들이 많아요. 제 친구 어머니는 펀드 투자에서 1년에 20% 수익 올렸대요. 그럴 때마다 수진의 말에는 묘한 사투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사업하는 집안이거든. 아, 죄송해요. 사업하는 집안이에요. 정욱이 다시 물어봤죠. 수진아,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서울이요, 어머니? 강남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말투는 영락없는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정욱의 고향이 광주였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는 귀에 익숙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수진의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르바이트로 생활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비싼 물건들을 사들였어요. 어느 날은 1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왔고 또 어느 날은 5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나타났죠. 화장품도 모두 고급 브랜드였어요. 수진아, 이런 거 사면 생활비는 어떡하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용돈을 잘 모아놨거든요. 하지만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됐어요. 아무리 팁을 많이 받는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월 200만 원 이상 쓰면서 생활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더 이상한 건 수진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종종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럴 때마다 수진은 다른 방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되겠죠. 조금만 더 시간을. 한 번은 호기심에 살짝 엿들어 봤는데 수진이 완전히 다른 사투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걱정 마라잉. 때 언제를 그르친 적 있더냐. 완전히 전라도 억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릴 때부터 써온 듯한 사투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온 수진에게 물어봤죠. 누가 전화했니? 아, 대학교 동기예요? 지방 친구라서 사투리 쓰다 보니까. 변명이었지만 정욱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결혼 1년이 지난 2024년 여름 수지는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치킨집 장사가 정말 잘 된다니까요? 치킨집? 네, 제 친구가 작년에 치킨집 차려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순수익을 내고 있어요. 초기 투자비만 있으면 금방 회수할 수 있대요. 도우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도 해볼까? 그렇죠. 어머니도 편히 모실 수 있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수지는 정성스럽게 사업 계획서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럴듯한 수치들과 그래프, 그리고 성공 사례들까지 포함된 완벽한 자료였죠.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은 불안했습니다. 도훈아,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특히 외식업은 더 어렵다고 하던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수진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브랜드는 성공률이 95%예요. 본사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도 초기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요즘 대출도 쉽게 나오고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두 젊은이가 간절히 원한다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특히 수진이 그동안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던 모습을 보면서 정욱도 마음이 움직였죠. 그럼 한번 해보자.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은 정욱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진실해 보여서 정욱은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걸 정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화한 거야? 은행에서요. 대출 관련해서 서류 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전화는 은행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정욱이 우연히 수진의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재민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재민 오빠? 수진이 도훈 말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2024년 9월 드디어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나쁘지 않았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첫 주 매출이 꽤 좋았죠. 어머니 보세요. 하루 매출이 80만 원이에요. 수진이 신나서 계산기를 들고 뛰어왔어요. 일주일 평균이 60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1,8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재료비랑 인건비 빼면 순수익이 6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정욱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첫째, 재료비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하는 재료비로는 그 정도 매출을 낼 수 없었죠. 둘째, 수진의 옷차림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가게가 잘 된다고 해도 아직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100만 원짜리 코트를 사 입는 게 이상했죠. 셋째, 수진이 가게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오후에 잠깐 나와서 확인만 하고 실제 운영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수진아, 사장이 가게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직접 관리 안 해도 돼요. 저는 본사 교육이나 마케팅 쪽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정욱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더 결정적인 건 둘째 달부터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치킨집 개업 2달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장부였어요. 도훈아, 가게 돈이 자꾸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욱은 며느리가 정리해놓은 가계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하루 평균 6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어요. 어머니, 요즘 카드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재료값도 오르고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아요. 도훈의 대답은 어딘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상하다. 내가 직접 계산해봐도 맞지가 않아. 정욱은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외식업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잘 알고 있었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지가 맞지 않았어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카드 청구서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청구서를 보니 가게와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의 결제 내역들이 가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30만 원, 백화점에서 80만 원, 심지어 제주도 리조트 결제까지 이 모든 게 사업용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 정욱이 카드 청구서를 들고 수진에게 물었을 때 수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건 가게 관련 접대비예요. 본사 관계자들이랑 식사도 해야 하고 새로운 매장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제주도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네, 거기에 성공한 매장이 있다고 해서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정욱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재고 관리도 엉망이었어요. 냉동고에 들어있어야 할 치킨 재료들이 자꾸 부족했고 발주량과 실제 사용량이 맞지 않았죠. 이상하네. 분명히 어제 치킨 50마리분 재료를 주문했는데. 정옥이 냉동고를 확인해 보니 20마리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판매량은 15마리였죠. 수진아, 재료가 왜 이렇게 없지? 어? 그게 냉동고 고장으로 일부가 상해서 버렸어요. 언제 고장났는데? 어제 밤에요. 수리는 이미 맡겨놨어요. 하지만 냉동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온도도 정상이었고 다른 재료들은 모두 신선했죠. 정옥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은 갑자기 체한 것 같아서 일찍 집에 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라. 조금만 더 있으면 큰돈 들어온다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사투리도 그렇고 말투도 훨씬 거칠었죠. 아니, 그 양반이 워낙 착해가지고 의심을 안 해. 좀만 더 기다려. 정옥은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아들 편을 들어주니까 괜찮아. 3천만 원은 이미 뽑았고 좀 더 큰 거 한번 해보자. 그 순간 정옥의 혈액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양반이 도운을 말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자신을 지칭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수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정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왔다. 누구랑 통화했니? 아, 대학교 동기예요. 고향 친구라서 사투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변명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옥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고향이 어디니? 서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자꾸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거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라 그냥 나도 광주 출신이야. 전라도 사투리 모를 줄 알아?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어릴 때 전라도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사투리가 가끔 나오나 봐요. 또 다른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을 직접 미행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수진아, 오늘 어디 가니? 가게 본사에서 교육이 있어서 나가요.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 나간 후 30분 뒤 정옥도 집을 나섰어요. 수진이 타고 간 버스를 따라가기는 어려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본사가 있다는 강남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한 카페 앞에서 수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죠. 정옥은 카페 밖에서 몰래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나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가 수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기도 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자가 수진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고 수진은 그걸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돈 봉투였어요. 저게 무슨 일이지? 정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에게서 돈까지 받는다니.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어요. 남자는 고급차를 타고 갔고 수지는 지하철을 탔죠. 집에 돌아온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교육 잘 받고 왔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정말 유익했어요. 하지만 정욱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훈아, 수진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뇨? 어떤 게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집에 없는 시간도 많고. 어머니, 수진이는 가게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돈도 가게에서 나는 수익으로 쓰는 거잖아요. 도훈은 여전히 아내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도 좀 이상해. 가게 장부도 맞지 않고.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데요. 도훈의 반응을 보고 정욱은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도훈은 수진을 완전히 믿고 있었고 어머니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었죠. 정욱은 혼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정욱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결심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를 조사해달라고요? 50대 초반의 김철수 탐정은 정욱의 말을 듣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네, 뭔가 수상해요. 행동도 이상하고 돈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우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욱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털어놨어요. 사투리의 변화, 과도한 소비, 수상한 전화통화, 그리고 모르는 남자와의 만남까지. 일단 일주일 정도 미행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하루 15만 원인데 교통비와 기타 비용 포함해서 일주일에 15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150만 원. 정욱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김철수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첫째 날 수진은 가게에 잠깐 들렀다가 강남의 한 호텔로 갔어요. 그곳에서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와 만났죠. 둘째 날 수진은 명동의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한 번에 200만 원 어치를 샀는데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셋째 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진과 그 남자가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정옥 씨, 큰일입니다. 김철수가 가져온 사진들을 보고 정욱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와 호텔과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 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네, 이미 조사했습니다. 이재민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김철수가 내민 서류를 보고 정욱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재민, 37세, 사기 전과 3범, 특히 결혼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인물입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정욱은 평생 모은 적금 2천만 원을 모두 털어서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2주 후 김철수가 가져온 자료는 정욱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정옥 씨,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수진 씨의 본명은 박미경입니다. 전남 목포 출신이고 현재 나이는 31세. 이미 2번의 결혼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재민과는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입니다. 둘이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부 사기를 벌여온 거예요. 서류에는 끔찍한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부산의 30대 회사원이었어요. 박미경은 그에게 접근해서 결혼한 후 그의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가로채고 사라졌죠. 그 남자는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남편은 대구의 40대 자영업자였어요. 박미경은 그와 결혼해서 그의 가게와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모든 걸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작년에 자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훈 씨가 세 번째 타겟입니다. 정욱의 손이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박미경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 보니 김철수는 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놓았어요. 박미경은 12살 때 부모가 사업 실패로 동반 자살했어요. 그 후 고아원에서 자랐고 18살에 나와서는 여러 일을 전전했죠.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20살 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정욱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 아이의 과거를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 후 이재민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우리 도훈이한테 접근한 것도 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재민과 박미경은 타겟을 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김철수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박미경이 도훈 씨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미 3개월 동안 그의 생활 패턴을 조사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도훈 씨가 다니는 헬스장, 자주 가는 카페, 심지어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 만난 것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욱은 기가 막혔어요. 3년 동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아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지금 이 순간에도 박미경과 이재민은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사기? 네. 제가 그들의 통화를 도청해 본 결과 도훈 씨 명의로 더 큰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마 1억 원 이상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손에 넣는 즉시 해외로 도망갈 계획도 세워놓았어요. 김철수가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건 어제 박미경과 이재민이 나눈 대화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정욱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도훈이 그 가보는 정말 순진해. 뭘 시켜도 고분고분 잘 따라해. 박미경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 집에서 듣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거칠고 차가웠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어머니가 좀 까다로워. 아이고, 그런 걱정 마라. 내가 그 할매 구슬리는 거야. 딱 봐도 아들밖에 모르는 할매잖아. 이재민의 목소리였어요. 이번에 1억만 더 뜯어내면 우리 완전히 떠날 수 있어. 외국에서 새로 시작하자.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진실을 알면 어떡하지? 자살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우리도 살아야지. 대화가 끝나고 정욱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철수의 질문에 정욱은 결심을 굳혔어요. 도훈이에게 모든 걸 보여줘야겠어요. 그날 저녁 정욱은 모든 증거를 들고 도훈을 찾아갔습니다. 도훈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앉아봐.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욱은 사진들과 서류들을 차례대로 내밀었어요. 이것 좀 봐. 첫 번째 사진을 본 도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야.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들을 보면서 도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닐 거예요. 수진이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훈아, 수진이가 아니라 박미경이야. 이게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이고. 정욱은 박미경의 신상 정보와 범죄 이력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 남편은 자살까지 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너는 세 번째 희생자야. 말도 안 돼요. 수진이는 저를 사랑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도훈은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럼 이것도 들어봐. 정욱은 녹음기를 틀었어요. 박미경과 이재민의 대화가 흘러나오자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이 그 바보는 정말 순진해. 이번에 1억만 더 뜯어내면 녹음이 끝날 때까지 도훈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죠. 어머니, 저는 정말 사랑했는데 나도 안다. 도훈아, 내가 진심이었다는 거. 정욱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그날 밤 정욱과 도훈은 박미경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에 들어온 박미경의 모습을 보며 정욱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수진아. 아니, 미경아. 정욱이 차갑게 부른 이름에 박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셈이었니? 정욱은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사진들, 서류들, 그리고 녹음기까지. 박미경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하. 걸렸네. 순간 박미경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거친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왔죠. 그래, 맞다. 나는 박미경이고 재민이하고 한 팀이야. 근데 어쩔라고? 그 모습은 지난 3년 동안 정욱이 알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진아, 아니 미경아, 왜 이런 짓을 했어?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해서지?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너 같은 착한 바보들이 있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 박미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주의만 남아 있었어요. 그럼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랑? 하하. 박미경은 비웃듯 웃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난 살아남아야 하는데 사랑이 무슨 소용이여? 하지만 그 순간 박미경의 눈에 순간적으로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후회? 미안함? 정욱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지 않니? 정욱의 질문에 박미경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처음에는 어쩌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전부 다 계산이었어. 너희들을 이용한 거야. 다음 날 새벽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욱이 모든 증거와 함께 신고했던 것이에요. 박미경, 이재민 씨 맞습니까?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도훈 씨도 함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공범 혐의가 있어서요. 뭐라고요? 정욱은 경악했어요. 도훈이 공범이라니.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훈도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도훈 씨로 되어 있고 대출도 도훈 씨 명의로 받았거든요. 박미경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야, 도훈아.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박미경이 도훈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원망하지는 마라. 그래도 3년 동안 예쁜 아내 옆에서 살았잖아. 나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도훈은 그 말에 더욱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차 문이 닫히기 직전 박미경이 정욱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주머니,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처음 몇 달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욱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박미경과 이재민의 범죄 행각이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박미경의 변호사는 그녀의 불우한 과거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12살의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피고인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18살부터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성폭행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정욱은 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명히 박미경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아이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단순히 미워할 수만은 없었죠.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어요. 피고인의 불우한 과거는 동정할 만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고 해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미경에게 징역 3년을, 이재민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도훈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마음고생이 심해 많이 야위었습니다. 선고 후 법정에서 나오면서 박미경과 정옥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박미경은 정옥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정옥은 그 시선을 받으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어요. 미움도 용서도 아닌 그냥 안타까운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옥과 도훈은 망가진 삶을 다시 정리해야 했어요. 치킨집은 이미 문을 닫았고 3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도훈은 연일 자책했어요. 도훈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옥은 아들을 위로했어요.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우리가 가졌던 그 진실한 마음만큼은 더럽혀지면 안 돼.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야. 두 사람은 작은 식당을 새로 차렸어요. 치킨집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 도훈아,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옥은 박미경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아주머니께 감옥에서 매일 생각해봤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는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와 도훈 오빠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특히 아주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실 때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 죄스러워요. 그런 마음을 배신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겠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3년 동안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박미경 올림. 편지를 읽고 정옥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도 결국은 사랑을 갈구했던 외로운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밤 정옥은 오랜만에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미경이도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도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물론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는 선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들 도훈이도 지켜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되 사람을 믿는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미경이 같은 아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했지만 그래도 내일을 살아갈 이유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용서. 그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니까요. 정옥의 또 다른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정옥과 도훈의 작은 식당은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정직한 재료와 진심 어린 서비스 덕분이었죠. 도훈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신중해졌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더 지혜로워졌죠. 어느 날 박미경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아주머니, 제가 출소하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아주머니께서 보여주신 진짜 가족의 사랑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정옥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싶었죠. 세상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래도 사랑과 용서가 있는 한 희망은 남아있는 법이니까요.